안녕하세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오늘의 세 번째 세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리더 토크쇼라는 제목으로요. 부제목은 MZ세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세 분의 청년 정치인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기 뒤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세 분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께서 지금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수민 20대 국회의원 현 끝의 끝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네, 한꺼번에 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박원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기성세대의 불공정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절망이 일상화된 세대에 대한 토크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이 그 정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 세 분의 젊은 정치인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물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해오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차피 그 세션 이름이 토크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면 먼저 세 분 돌아가면서 좀 기조 발제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들이 지금 SNS,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그 주최 측에서 한 몇 주에 걸쳐서 SNS에서 이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질문들을 많이 가려서 왔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행사에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 좋은 질문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근데 질문을 보니까 좀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좀 모시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좀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은 일단 먼저 우리 강민진 대표님, 여기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 먼저 한 10분 정도 기조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돌아가서 일단은 기조 발제 순서를 마치고 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한 1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MZ세대들의 제안,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 약자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경제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외교적 위상으로 보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윗세대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던 그 시절을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서 경험하면서 이제 청년기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진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뭐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가보면 거기에 사는 청년들을 때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어야 되는 상태는 이미 우리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 시민의 삶답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이 시대의 과제고 또 지금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거는 이미 공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이면에 그늘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짚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아직 부끄러운 어두운 이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이제 쉽지 않다. 삶이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고 또 때로는 고달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특히 이제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저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저출생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또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지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출생이 나타나는 이 현상 자체는 지금 청년들의 삶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이라는 행위,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과거보다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오늘 정도의 수준의 삶을 내일에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가 돼야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아이를 낳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도 너무나 팍팍하고 그리고 나의 내일, 내 아이의 내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잘 기대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인 것이죠. 물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우리나라가 아직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 이제 독박 육아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선진국 청년의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3명의 청년들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 청년은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대구에 사는 강도영, 가명인데요. 언론의 강도영 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도영 씨는 22살에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온전히 홀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청년입니다. 정말 7,000원짜리 시급 받아가면서 알바하는데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움직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고 뭐 소변줄을 갈아주고 이런 온갖 간병 노동이 필요한데 국가로부터는 아무 지원이 없어서 이 청년이 혼자 홀로 아들인 이 청년이 혼자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청년이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최근에 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받았고요. 직접 살해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간병 노동, 병원비 이런 부담을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홀로 감내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복지 체계를 떠올리는데 이렇게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아버지의 간병 노동 그리고 그 수천만 원대의 병원비를 혼자 감내할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도시가스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고 아주 심막각한 빈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청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발달해도 이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고 많은 이제 간병 노동을 하는 분들이 그냥 그 책임이 온전히 개인한테 가족한테만 이제 지워지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여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변희수입니다. 돌아가신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군인이 돼서 살고자 해서 직업 군인이 됐고 하사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왜 강제 전역을 당했냐? 이분이 트랜스젠더였거든요. 트랜스젠더였고 내가 성별 정정, 나의 진짜 성별에 맞게 법적으로도 성별 정정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아직 선진국 시민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대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과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소수자, 특히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또 이주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뭐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고 또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그런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얼마 전에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차별금지법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14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이 어떤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고 또 이 다양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공존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합의가 돼 있지 않은가, 얼마나 이 인프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한가라는 것을 좀 떠올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을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의 이름은 이선호입니다.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죠. 이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항만에서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동 환경을 보면은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 청년 죽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 원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배치되게 돼 있고, 등등, 이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선호라는 청년이 일했던 현장은 전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한 명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을 청년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고 같이 일하던 아버지가 이 청년의 시신을 봐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 시민의 삶이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자아실현을 하면서 워라밸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고 하루에 7명씩 산재로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나라인 거죠. 왜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전 세계 앞에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BTS 같이 전 세계에서 문화 산업을 또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선진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3명의 청년들은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 보면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지죠. 또 이제 제대로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해서 굉장히 비싼 월세를 주고서도 반지하방에 살고 4평짜리 집에 살고 옥탑방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지만 괜찮은 일자리, 워라밸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자기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는 너무나 극히 드물어서 그런 평생 직장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세대한테는 장밋빛 꿈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이제 청년 중에서도 소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청년도 있고 또 장애 청년도 있고 이주민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의 삶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여론 이렇게 다룰 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저와 제 또래의 우리 세대의 삶이, 우리 세대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또 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우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회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청년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고 또 이제 가능하면 좀 더 자유롭게 더 이제 자기 자신의 꿈을 쫓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전전긍긍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실 그런 소박한 마음들이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업난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청년 부채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낭떠러지에 내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지만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제 열심히 해왔고 공부했고 스펙 쌓았고 그런데도 더 이상 이제 조그마한 것들도 누릴 수 없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많이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선진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의 그런 삶의 질을 우리한테 보장하라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복지 체계나 뭐 인권 뭐 이런 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무사히 노인이 돼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우려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있죠. 기후 위기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영국 글래스고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유엔 세계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왔고 또 이제 그 당사국 총회 세계 정상들이 벌이고 있는 그 총회에 맞서서 전 세계 10만 명 시민들이 모여서 앞에서 기후 위기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또 민중 서밋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무사히 노인이 될 권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윗세대가 누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누린 한평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치 세력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이제 저희 당에서도 과거의 어떤 운동 경험, 청년 학생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가지는 인식이랑 또 저희 세대가 우리 또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실이 굉장히 갭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87 혁명도 청년들이 주도했었고 또 각종 이제 뭐 사회운동 그런 사회운동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청년이었지만 사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또 청년들의 삶이 열악한 현실 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사회 분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운동 조직 방식으로 청년들을 세력화하기도 좀 어려워질 시대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계신 그 다른 당의 청년 정치인분들도 다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개인은 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여있고 또 정치 세력화되고 더 이상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그 정당을 그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그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시민분들께 정말로 제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동료가 되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시민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동료가 되어주지 네, 않으면 제가 잠깐만 어디 때문에 다 끝나셨죠? 지금 네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10분을 발언하게 이게 시간이 배정이 돼 있는데 너무 오래 발언하게 해드린다고 지금 주최 측에서 막 저를 혼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좀 많은 그 이슈들을 다 포괄하시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어떻게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청년 시민들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이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들을 또 발언을 또 오래 하시면은 이제 어려운 질문들을 안 받으셔도 되죠. 근데 여기 다음 분들한테 다음 분들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건드리신 것 같아요. 3명의 그 청년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이야기하자면은 빈곤, 복지, 그 다음에 소수자, 그 다음에 노동 환경까지 세 분의 그 불행한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주 그냥 그 넓은 범위에 대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뭐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우리 그 김수민 대표님 바로 그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박수로 시작할까요? 아, 네네네. 네. 아, 박수 쳐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박수를 받네요. 일단 강민진 대표님 발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토론과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제주도라는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나눈다는 생각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수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었고요. 지난 국회에서는 이제 29살 때 이제 그 당시로는 최연소로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포함해서 이제 당의 리브랜딩을 이제 총괄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정도 남짓을 이제 청년 당사자로서 또 정책을 만드는 입안가로서 또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청년 정책을 경험해보고 또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청년 정책들이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속도를 혁신하면 청년의 내일이 보인다. 라는 지점에서 좀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기성세대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방향만 올바르면 올바른 곳에 도착할 수 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그 오래전의 기성세대들의 그 교훈이 실제로 기능하는 사회인 것인가?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멋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늦게 도착한 곳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따먹을 열매는 별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각 세대별로 이 속도의 감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1억을 모으는 시간을 예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기 청년 중에 내 통장에 1억을 모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우니까요. 21년에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109만 원입니다. 109만 원을 전제로 했을 때 1인이 연봉 2천만 원을 버는 1인이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1억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12년도 테슬라 S 자동차 있잖아요. 그게 1억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 이 테슬라 S라는 자동차는 당연히 중고니까 중고 가격으로 5천만 원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테슬라 주식 1억 원어치가 1만 5천 주거든요. 2021년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은 140억 8,365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평범한 구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기업을 초봉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로 조금 더 국한시켜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십 대 1의 경쟁률, 뭐 수십 대보다 더 하겠죠? 사실은 이제 몇백 개 대 1이겠지만 구급 초봉이 연 2,500만 원, 그리고 대기업 초봉이 대략 한 4천만 원 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이 요즘에는 다소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많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 달에 1억씩 전세 가격이 올라버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10억, 15억 이렇게 올라져 버리니까 또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1년에 사실 몇 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소득인 2천만 원, 3천만 원이란 숫자를 들었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사실 이 돈의 가치를 1억이란 돈의 가치가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1억이란 돈의 가치와 동일하게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 굉장히 힘들고 또 강민진 대표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굉장히 아주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회사의 분위기 굉장히 회의감으로 뒤덮이고 있고, 사실 500원 아껴가지고 간짜장 안 먹고 그냥 짜장 먹는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의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다. 보통의 개인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싶은 의욕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사회는 더 이상 근로소득의 증가가 자본소득의 증가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회에서 사실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투영하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의 가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와도 전 직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사는 이런 저성장이 뉴 노멀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끝없이 경쟁의 문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받는 MZ 세대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무엇인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이제 나라,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미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다 정해졌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공약들을 내놓으실 테지만 MZ 세대의 속도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속도 인프라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의 대규모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당연히 변화의 선두에 있는 우리 MZ 세대는 빠르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가 두려움 없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혁신의 과실이 소수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치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의미 있는 청년 공약들이 캠프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방향 말고 속도, 특히 이제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속도 감각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짧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네, 저 나름대로 지금 저 김수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경제,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존의 가치관이나 주로 이제 속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속도, 정부 정책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 정책이 이제 얼마나 적절하게,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두 분 발제해 주신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폭넓은 그리고 되게 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총론들에 대해서 좀 강론들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컨퍼런스의 대주제 자체가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게 지금 강 대표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지속 가능하다는 게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미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 조직이 또 어떤 형태로건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을 해주실 우리 이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2017년 8월에 출발을 해서 2019년 12월에 돌아왔거든요. 세계 여행을. 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한 마지막 인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다시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환경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이 고령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했고요. 이 해결책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구 전체에서 고령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들이 솔직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떠났던 거예요. 어머니께 지구촌장 임명장을 받고 떠났고요. 지구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돌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글로벌 거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밥을 주시거나 저에게 침대를 내어주신 지구촌의 이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엄마 아빠로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1개국 157개 도시에 저희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쓰레기 문제 이제 들어가서 제가 61개국 157개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지도 봤지만 이 쓰레기 문제 역시도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의 장면은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선진국입니다. 제가 일종의 각 국가마다 들어갈 때마다 선입견이 있었어요.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선진국에 많이 작용했는데요. 이곳은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을 거야, 이 정책을 잘하고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사진의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가고 있는 것인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호주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나라들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선진국이 이런 정도면 개발도상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도에 200만 톤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거의 지금 2021년도 찍으면서 4억 톤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이클에서는 50년 걸렸습니다. 2억 톤에 도달하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다시 2억 톤이 늘어나는데 불과 20년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과연 막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연간 4억 톤 생산되는 플라스틱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고 그것 자체를 막지 못해서 이제 아우성인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래는 80억 명의 인구와 맞먹는 같은 무게입니다. 아이슬란드 가봤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GDP가 1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보다 3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을까요? 예,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나라에서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컨테이너에 담겨가지고 개발도상국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발도상국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개발도상국가로 가봤죠. 당연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물과 홍수대가 만나면 바로 바다로 다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려면 땅을 파야 돼요. 지구 어딘가를 계속해서 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폐기하죠. 하나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방식, 하나는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재활용률이 지구 전체에서 10% 내외에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재활용돼요. 재활용이 정답이냐? 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결국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파묻힐 때까지 이 재활용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브라질의 꾸리티바를 가봤어요. 친환경 생태 도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배출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 뒤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이거를 다시 분리선별을 해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쓰레기가 전 지구를 뒤덮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에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늘어가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지금 동남아시아들이 낮게는 6%, 크게는 12%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저소득 도시에서 고소득 도시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봤습니다. 이것은 환경적 불평등이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뒤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죠. 얘네들은 이 친구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아닙니다. 이 쓰레기는요, 해마다 해류를 따라서 전 세계 바다에서 몰려든 쓰레기들을 위에다 치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닷물 자체가 시꺼멉니다.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자신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강민진 대표처럼 전 그저께 귀국했거든요. 영국 글래스고에 갔을 때 제가 특이하게 봤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존하는 지금 현재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저에겐 다가왔는데요. 지금 현재 탄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과 별개로 쓰레기 문제가 지구 전체를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정복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플라스틱이 지구 정복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없고요.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것이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해마다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의 양이 1000만 톤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는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케냐 같은 나라들로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 나라로 보내면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왜? 우리나라 깨끗하게 하려고. 그 나라들 목록에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로 가면 그런 나라들은 더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도 깨끗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바다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행위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위선이고 배신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다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면 해양 생태계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이것이 정치에서 메인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아주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메인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비루하다고 생각해요. 천여 개의 강을 분석해 봤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쓰레기가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쓰레기의 시초는 개발도상국가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쓰레기섬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면적의 3배인데 한반도 면적으로 따지면 7배에서 9배. 요거는 태평양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쓰레기 그 플라스틱 생산량 누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0개를 생산했다 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3개입니다. 근데 10개 중에 하나는 재활용된 거예요. 재활용이 한 번 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다시 또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투기와 매립으로 갑니다. 지구촌 전체에서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일회용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죠. 최고의 발명품이 최악의 발명품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 발언으로 이 앞단에서의 재사용, 아까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앞단에서의 재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고 나눠 쓰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를 해도 이 두 번째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엔 지구는 쓰레기통 안에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솔루션으로 제가 오스트리아에 가니까요, 비엔나에 가니까 이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궁전 같은 건물인데 여기 가 보니까 이게 소각장 건물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도심 안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악취가 안 납니까? 악취가 음압시설 같은 거 설치해놔가지고 다 바람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이옥신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 유해가스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변의 소각장에서 살고 있는 6만 가구에 소각장을 통해서 나오는 열과 난방,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 뉴딜의 일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소각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스키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주택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사랑받는 시설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봤어요. 일본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본도 역시 구청 바로 앞에 소각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민들이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소각장 자체가 환경 학교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유해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24시간 365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소각장 운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소각장의 공통점은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이 해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불리한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시민단체가 돼가지고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문제는 소각장밖에 없네? 그리고 소각장을 지려고 하면은 자기가 원래 했던 일과 반대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 결정은 결국 미래 세대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결정을 뒤로 미뤄서 결국 우리 세대가 하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선도 국가가 되려면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하고 이 구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외국에다가 못 사는 나라에다가 쓰레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축한 시스템, 이것들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지구 전체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세계를 주유하시면서 이 쓰레기 문제, 쓰레기를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찍으신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고요. 재밌게 봤다기보다도 심각하게 잘 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조금 시간 관리를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명색이 여기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미안한데 세 분 발언까지 제가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발언을 좀 편하게 하시도록 그냥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토론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좀 다 털고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부터 저는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년 정치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청년 정치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나 위상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썩 눈에 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제 학생이 오늘 하나 그 제 페이스북에 남겨놓은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에 굉장히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정치를 업으로 삼기에는 그 직업 안정성이나 경제적 리스크가 커서 이게 정치인이란 직업이 그야말로 이게 지속 가능한 직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정치인이란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근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역할이 지금 아닌 세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간단할 수도 있고 좀 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자면은 정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젠다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미래, 환경, 지속 가능성, 이건 미래의 세대니까 지금 현재 기성 세대들이 먼저 가고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남겨질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풀 거라는 뭐 그런 가정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건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좀 복잡한 생각들을 제가 뭐 한 며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 그 세 분한테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1번, 정치인은 지속 가능한 직업인가요? 2번,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의 고유성, 아니면 청년 정치가 더 잘 풀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일까요? 그런 거에 이런 좀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사실은 이 답변이 해결이 돼야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우리 강 대표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줌이라서 뭔가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약간 난감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그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에 쉽게 좀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그리고 어떤 정당 내의 어떤 뭐 조직적 개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20대 청년 중에 절반은 출마를 아예 못하게 돼 있고요, 법이. 그리고 이제 기탁금 제도라든지 또 이제 선거 운동 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제 기준이 득표를 10% 이상, 15% 이상 해줘야 50%, 100% 이제 보전이 되게끔 이렇게 제도 설계가 돼 있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백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치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연령 규제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도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그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각 정당에서 이제 청년을 이제 각종 공천 과정에서 추천을 할 때 더 많이 할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 그 청년 정치인이 지속 가능한 직업이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의 관점으로 직업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다 노동 안정성을 누려야 되고 그런 권리가 있죠. 근데 저는 정치인은 그런 종류의 직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서 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을 어떤 일종의 다른 직업과 비슷한 종류의 어떤 직업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정치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당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공직에 출마를 해서 그런 제도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다양한 선택지 중에 정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년 아젠다에 대한 고유성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청년 정치를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다루는 정치 이렇게 영역을 한정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 세대의 눈으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바라보고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청년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들한테 이제 인지도라든지 인기가 있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실제로 청년 정치인들이 나를 대변하냐고 느끼냐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가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는 뛰어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대변하는 그 집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취약한 이유는 청년 시민들, 이 청년 정치인들이 이 청년 정치인이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시민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청년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 공동의 꿈을 꾸는 청년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청년 정치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당원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정치 세력화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청년 정치인 개인의 어떤 뛰어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강민진 대표님은 사실 그 정의당 내의 청년 정의당 당내 당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당이 정의당 안에 있는데 그 청년 정의당의 대표이신 걸로 굉장히 좀 특별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어떤 그 정치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이제 사실 가지고서 있는 조직이신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네, 김수민 대표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질문에 사실은 대답을 해드리고 먼저 사실 제 생각이 약간 다른 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당연히 힘들죠. 그 정치인으로 일을 하다가 낙선을 하면 굉장히 생활이 궁핍해지고 빈곤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질문을 곰곰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의 전제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단히 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거든요. 한 37년 정도를 제가 태어난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가 있어요. 그 슈퍼 아줌마랑 되게 친해요. 근데 아주머니가 언젠간 이러는 거예요. 뭐 TV에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 너무 힘들겠더라. 너무 힘들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라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정치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상생활에 공기처럼 퍼져 있는 이 일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의사로 치면 사실 의사라는 우리가 직업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자리를 보기 전에 살리는 일이라고 그
명사를 동사로 정의하면 살리는 일에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법안이라는 것으로 구해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교육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치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청년 정치의 의미? 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는 약간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나이가 이제 30에서 40 전의 연사들을 이 자리에 모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70살 노인, 20살 청년, 40살 중년이 함께 모여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으로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미를 해석을 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동학 예, 같은 관점에서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의회나 이런 정치인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50대, 6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세계의 의회 구성이 그런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차피 1인 1표잖아요. 그러면 한 표를 던질 때 내가 젊은 후보, 20대 후보와 50대 후보가 나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에 대한 이 질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청년이라고 해서 같이 찍어줄 것인가? 근데 청년이라고 해서 찍어줄 수 있을 때는 나의 판단을 이 사람이 끌고 갈 수 있을 때여야죠. 50대와 붙었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이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정도의 한계가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15년 전 이때부터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런 논쟁이 쭉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두된 게 이제 청년 정치였고 청년들 스스로가 해봐라. 청년들 너네가 너네의 시각으로 너네가 너희들 스스로를 대변해봐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은 점점 이렇게 발달돼서 청년의 관점으로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청년의 시각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청년의 관점에서 보는 것, 뭐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가 좀 확장되고 다양한 세대와 이 사회를 닮은 의회나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가면 직업적으로 꼭 선출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 스태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들도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자기가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똑같은 겁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살아남고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치인 선수로서 이 자기가 나서려고 하면 이거는 대중의 투표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나머지 일자리들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정치 영역에. 그래서 그러한 방면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선수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선수로 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양하게 보시고 정치가 이 공공에서의 역할에서 제대로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청년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제가 또 끼어들어서 정리를 하는 걸 좀 허락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강민진 대표님께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도 이제 우리 그 김수민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정확한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이제 그냥 붙이자면은 생활 속의 정치 내지는 그 이걸 아마추어리즘, 좋은 의미에서 아마추어리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짬을 내서 또 정치라는 그 공간에 개입을 하거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두 분의 그 입장은 사실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만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 아마추어리즘 내지는 그 여가가 되는 사람에게 하게 된다면은 이게 청년들이 여가가 점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뭐 그 질문으로 그냥 남겨두고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청년들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질문들을 어떤 형태로건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 그걸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좀 그 페이버를 또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또 굉장히 올라와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좀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요?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 분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이건 좀 그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되게 긴데 짧게 요약하면은 저는 청소년기 때 이 학교와 교육,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그런 사회운동에 청소년기 때부터 좀 같이 했었고 제가 그냥 이제 이 사회가 나한테 주어진 대로 여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바뀌는데 뭔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법을 통해서 또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건 또 정치, 제도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의당에 와 있습니다. 네. 네, 3분 남았다고. 아니, 우리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좀 오래 하면 안 되나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뭐 또 하시죠. 이게 마지막 답변하시죠.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던 유력 정치인이랑 대담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뉴스를 보고 막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막 정리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제가 막 다다다다 거의 왜 속사포처럼 쏟아낸 내용 중에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평범한 그 청년으로 볼 때 보수는 계속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진보는 맨날 분배를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다. 미래로의 생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그 정치인께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고 나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의 미래로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것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직접 정치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뭐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느닷없이 저 학생회장 당선돼가지고 두발자유화 운동을 제가 처음에는 어거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선생님들이 도저히 저희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가 뭐 옆에 학교 학생회장들 꼬셔가지고 삭발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머리를 계속 기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 투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저 위에 어디선가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공문의 시작이 정치인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저히 우리 학생들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선생님들과의 테이블조차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어디선가 내려온 그 공문 때문에 학생들과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룰을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제가 보고 나서 정치인들이 옳은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으로 옳게 사회를 진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정치를 처음 제가 접하게 됐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당에 가입하게 됐던 계기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장에 갔는데 이런 전당대회장이었어요. 거기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항의를 했더니 또 시간을 한 5분쯤 더 주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세 분 그 마무리 발언 한 1분 30초씩 드리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질문들을 좀 여기저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에서 받아봤는데 질문들이 일단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그 직업 안정성과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한 가지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하나의 또 갈래의 질문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문하고도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청년의 소위 그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층적 내지들 이제 젠더와 관련된 이런 그 청년 세대 내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1분 30초쯤 드릴 테니까 그냥 마무리 발언하시고 오늘 여기 토론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강 대표님부터 먼저 1분 30초입니다. 청년은 네, 청년은 당연히 단일하지 않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처지가 다르실 거고 생각도 다르실 텐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고 여전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여성의 관점이라는 것이 정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여성들의 어떤 우선순위, 여성들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제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다 단일해서 청년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나 고령화돼 있고 청년이 지나치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과소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직접 하는 정치 또는 이제 뭐 꼭 청년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다루고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지금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야 사실은 청년 세대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갈등 문제, 청년들이 관심 가진 이슈 이런 것들이 제도 정치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젠더 문제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어찌됐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청년들이 뭐에 관심 가졌는지, 청년 세대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정치인들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비록 이제 그 과정에서 논의가 조금 왜곡되는 것도 있고 또 혐오 현상 이런 것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아젠다로 끌어올려지고 또 어떤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다른 동료 청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치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대선 지선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네. 그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특정 나이대에 계신 보이스 메이커들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야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이라고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입안에 올리진 않거든요. 저는 청년 세대라는 말을 한번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단어는 미래 세대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성 세대들이 특정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의 몇 가지 사소한 특징들을 정량화시켜서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사실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약간 불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 특정 세대 그리고 제가 사실은 더 좋아하는 단어인 미래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 정부와 나라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책도 사서 읽었거든요. 그 쓰레기 책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오늘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객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주체로 만들기 위한 삶에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주택 문제나 혹은 일자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지속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약자들을 향한 공격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풍족하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마음을 조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이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것을 오히려 좀 더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들도 있는데 아마 혼자 힘으로는 못할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같이 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그것이 사회의 다수 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내년도에 지방선거들이 있지만 더 문호들을 개방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역할도 하고 함께 그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데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세 분의 미래 정치인들을 모시고 미래 정치 지금 현재도 정치인이 맞는데 미래 세대를 담당하실 분들을 모시고 장시간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 제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 다들 세 분 다 그 다른 정당 다른 그 정치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세 분 굉장히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면은 언젠가는 또 합의점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정치가 훨씬 밝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 종료 후에요. 저희들 연사님들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는데 좀 광고하시죠.